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ESG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ESG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ESG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회 현상과 부딪혀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진화를 했는데 1968년 4월 설립된 세계적인 비영리 연구기관인 로마 클럽이 1972년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The Limit to Growth라고 해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지속 번영을 경영의 화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류가 쇠락의 길을 걷지 않고 지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개발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79년 프랑스 경제학자 르네 파세는 ESG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르네 파세는 사회공헌, 사회와 환경을 생각한 경제 이념을 처음 창안했는데요. 경제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속에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사회하고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슈로 제시되었는데요. 지속가능 보고서와 관련돼서 이 보고서에서는 장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빈곤, 그리고 인구 증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ESG와 관련해서 1989년 엑슨 벨디즈호가 알래스카 원유를 유출하는 큰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1989년 유조선 엑슨 발레즈가 미국 알래스카주 프린스 월이어만에서 좌초되면서 적화되어 있던 원유 1,100만 개런, 다른 수치로 하면 24만 배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였었는데요. 원유 사고 유출 직후에 사망한 야생 동물의 개체수가 바다새 같은 경우는 25만에서 50만 마리가 사망을 했고요. 해달 같은 경우는 2,800에서 5천 마리, 수달은 약 12만 마리, 그리고 회색 물개는 300마리, 독수리는 250마리, 범고래는 22마리. 이와 같은 개체들이 되게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유 유출로 인해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각종 해양 동물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곰사 연어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수달과 오리는 사고 후에 몇 년간 사망률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엑슨 벨디즈호 알래스카만 원유 유출 사고 발생해서 검은 기름을 먹은 갈매기 사진이 되게 유명한, 그리고 이슈화 되어졌던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레즈 원칙, 세리즈 원칙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 원칙은 기업이 환경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재해에 대해서도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되고 원상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리즈 원칙 7가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 7가지에는 생물의 보호,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폐기물 방출의 최소화,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리스크 관리,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 환경 보건입니다. 발레즈호 사건 이후 1992년도에는 리우 선언이 있었습니다. 리우 선언은 ESG의 환경 영역에 기반한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사막화 방지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협약은 개발하지 않은 천연 자연 지역 개발 제한을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것이고요. 사막화 방지 협약은 초원 지역의 지나친 방목, 수자원 개발, 초목 벌채를 방지해서 사막의 확대를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리우 협약 이후에 향후 교토 의정서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러한 개념과 관련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던 것은 1994년도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존 엘킹턴이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엘킹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르네파스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지속가능 경영의 3대 기본축을 제시했는데요. 트리플 바텀 라인, TBL은 경제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과, 환경적인 성과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3대 축으로 오늘날 ESG와 연결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까지는 아동 착취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스포츠용품 나이키사의 노동 착취 관련 기사가 이슈가 되어졌는데요. 1996년 라이프지에 나이키사의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소년의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하루 일당이 6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외에 중국,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이키 아동노동 기사가 종종 제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도 이후에 나이키는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져 있는 코퍼레이트 리스폰서빌리티 부서를 설립을 5월에 진행을 했고요. 1999년에는 공정노동 국제 비영리 단체인 FLA 창립 멤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 나이키사의 사례를 보게 되면 ESG의 사회 영역, S가 중요한 핵심 지표로 등장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6년도는 유엔의 책임투자 원칙, 제가 이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PRI가 결성되어졌던 해입니다. 유엔 PRI의 결성은 현재 ESG 투자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을 중심으로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투자회사 1750개사가 유엔 PRI 6개 원칙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책임 투자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설립을 결의를 하였는데요. 이 유엔 PRI의 6개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 철학 및 운영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투자 대상 기업에는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나 PRI 이행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 그리고 PRI 이행 관련해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을 외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도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중요한 화두가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기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주주 자본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만이 기업의 주인일 수는 없고 주주를 포함한 종업원, 소비자, 협력업체, 채권자, 지역사회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주인이라는 시각입니다. 유럽은 이미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에 출발을 했고 아마존이나 GM 등 많은 미국 기업 수장들이 더 이상 회사가 주주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우선 원칙을 2019년도에 폐지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는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신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ESG의 실행력을 높이는 도화선 역할을 이 연례서신이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ESG와 관련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이러한 연구 속에서 ESG는 자본주의의 큰 흐름을 바꾸는 큰 이슈로 기업이 추진해야 할 경영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ESG를 우리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영의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SG가 급하게 급조되어져 있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 생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 중요한 경영 화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